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 중인 표옥순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격이 직선적이고 솔직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60대 여성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는 문장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제 삶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저는 전라도의 신안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남편을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어선을 타는 어부였는데 참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남편은 언제나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늘 저와 아이들을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바다에서 게를 잡아와서는 라면을 끓여주며 배 위에서 이걸 먹을 때마다 당신과 아이들 생각이 났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남편은 바다에서 돌아온 날이면 아이들이 잠든 후 저와 나란히 누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갑판에서 정리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파랗다 못해 시리게 푸르더라. 바다도 그걸 반사해서 어디서 바다고 어디서 하늘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 광경이 참 장관이야. 언젠가 내 배가 생기면 당신과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그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했던 남편이 첫째가 10살이 되던 가을, 바다에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무런 경고도 없었어요. 풍랑특보도 없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아침이었는데 오후 들어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태풍은 남편이 탄 어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몰아쳤죠. 남편을 포함해 4명이 탄 어선은 전복되었고 해경이 이틀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시신은 바로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딸을 안고 두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몇 시간이고 바닷가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고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야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바다 속에서 남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배가 뒤집히고 목 아래까지 물이 차오를 때도 남은 가족을 걱정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저 역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새 아이와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아직 어려 아버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엄마가 우니까 따라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참아보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린 거야? 라며 울부짖었죠. 남편 곁으로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나까지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친다고 일상이 바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다시 삶을 이어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줄 정도의 에너지만 남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마치 빈 껍데기처럼 아이들만 바라보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런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저를 그 수렁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똑같이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전복된 어선의 선장님 아내 방실 언니였어요. 남편과 선장님은 오랜 친구였고 그래서 저도 그 아내분과 친하게 지냈죠. 저보다 13살 위였지만
저는 늘 방실 언니라고 불렀고, 언니는 저를 옥순이라며 편하게 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언니는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는 두 손 가득 음식을 사와 냉장고와 찬장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일단 잘 먹자. 옥순아, 잘 먹고 힘내서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허무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지금 이 감정에 휩쓸리면 평생 그리움 속에서 살게 돼. 우리 지금까지 산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 네 남편도 내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혼자도 아니잖아. 너한테 민철이, 민식이, 민정이가 있든 나한테도 지원이와 현철이가 있어.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보자. 방실 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일단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하는 횟집에 나와서 일해. 딸린 식구가 많으니 빨리 일할수록 좋잖아. 옥순아, 겨울이 오면 곧 봄도 오는 법이야. 우리 다시 올봄을 생각하며 살아가자.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는 말. 그건 바로 방실 언니가 제게 처음 해준 말이었어요. 언니는 책이나 신문을 자주 읽는 분이라 항상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곤 했죠.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인지 언니는 남편을 잃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저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일할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 방실 언니가 없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도 지금처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언니는 저에게 일자리를 준 것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을 친조카처럼 돌봐줬습니다.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곤 했죠. 언니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자기 자녀들이 보던 책들을 한아름 가져와서 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첫째 아이의 목숨을 비췄습니다. 첫째가 12살 때 소아암에 걸렸을 때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고비를 맞이했고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때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비를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방실 언니였어요. 언니는 네가 나한테 미안해서 도움 요청 못할 걸 알아서 내가 먼저 주는 거야. 지금은 민철이 병 낫는 것만 생각해. 라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민철이를 돌보느라 식당에 자주 나가지 못해도 예전과 같은 월급을 주었고 심지어는 월급을 더 올려주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첫째는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저와 첫째는 방실 언니에게 목숨을 빚진 셈이 되었어요. 마치 부모의 은혜를 자식이 다 갚지 못하는 것처럼 방실 언니는 제게 부모이자 언니,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첫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서울로 이사 갈지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방실 언니는 단호하게 제 등을 떠밀며 말했죠. 머릿속에 이사 생각이 들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가. 언니의 말에 힘입어 저는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방실 언니는 퇴직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내밀며 이거 집 구할 때 못해. 라고 해주었어요.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방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쁜 대로,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대로 전화를 했죠. 특히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주로 둘째 때문에 속을 썩일 때가 많았습니다. 둘째가 사고를 치고 다닐 때마다 방실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몇 번은 방실 언니가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서
둘째를 호되게 혼낸 적도 있었죠.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냐? 자기 몸 갈아가며 너의 인생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게 하려고 산 사람이다. 태어났으면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며 몇 시간 동안 훈계를 하곤 했습니다. 첫째가 대학에 합격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쯤 방실 언니의 첫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엄마가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엄마가 이모 얼굴 봐야겠다고 하시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 방실 언니는 위암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저도 한 달에 4번 이상은 언니를 보러 갔습니다. 하루를 같이 자면서 언니의 곁을 지키곤 했죠. 그런데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언니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언니는 앙상한 팔을 들어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옥순아, 나 이제 남편 만나러 간다.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이렇게 아줌마가 다 됐는데 남편이 나 몰라보면 어떡하니?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말했죠. 언니, 그런 걱정하지 마. 지금도 예뻐. 언니는 세월의 흔적 하나 없이 참 멋있게 나이 들었으니까. 남편도 알아볼 거야. 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옥순이 말이니까 믿어야지. 옥순아, 내가 네 신랑 만나서 옥순이가 혼자 애들 키우며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말할게. 그리고 같이 기다리자고 할 테니까 너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만나러 와라. 알았지? 그렇게 방실 언니는 마치 잠든 것처럼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을 영원히 가슴 속에 묻었죠.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더 이상 당장 전화를 걸어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서럽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방실 언니에게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었죠. 기쁜 일은 여러 사람과 나누고 슬픔은 속으로 삼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무렵 사고 치는 게 특기였던 둘째가 비교적 얌전해진 때라 방실 언니에게 전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식이지만 첫째와 둘째는 성격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첫째는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라 걱정도 많고 얌전했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는 그런 아이가 바로 첫째였습니다. 반면 둘째는 어릴 때부터 참으로 속을 썩였어요. 밤에 자다 동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둘째가 또 싸움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중학교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담배와 술은 기본에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을 하고 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수십 번이나 불려갔고 그때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관계자들을 만났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둘째 문제로 사연을 보낸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둘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다녀오면서 철이 들었어요. 본인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었고 셋 중 가장 먼저 결혼해 가정의 가장이 됐죠. 아마 둘째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게 된 건 결혼 상대를 잘 만난 덕분일 겁니다. 둘째 며느리는 치위생사였는데 참 밝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까칠하고 예민한 둘째를 잘 휘어잡고 사는 걸 보면 그녀의 내면이 굳세고 강한 게 분명했죠. 둘째가 투덜거릴 때면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왜 그렇게 꿍시렁대? 꿍시렁대면서 하면 기분이 더 나아져? 라고 하면 둘째는 금세 입을 다물고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혼은 정말 잘해야 한다는 말이 맞더군요. 덕분에 둘째는
사람 노릇을 하며 저에게도 좋은 아들로 변했습니다. 무뚝뚝했던 녀석이 점점 부드럽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분노 외의 감정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둘째는 이렇게 결혼을 통해 좋은 변화를 겪으며 잘 살고 있었죠. 그러나 첫째는 반대였습니다. 착하고 얌전하던 첫째가 결혼 후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내며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첫째는 둘째보다 3년 늦게 31살에 결혼했는데, 당시 첫째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도 중소기업에서 화장품 관련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첫째가 결혼 상대를 처음 인사시킬 때부터 저는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만나기 전부터 저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를 만나러 온다고 해놓고 2번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미뤘으니까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첫째가 약속 당일 2시간 전에 연락을 해왔는데 며느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그날 만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은 미룰 수 없지만 약속은 미룰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알겠다고 했죠. 2번째 약속도 갑자기 둘째 며느리의 지방 출장이 잡혀서 취소됐습니다. 저녁에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죠. 그때부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도 제게 와서 얼굴을 보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첫째에게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해라. 금 갈 테니까 그때 얼굴 보자. 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그저 난처한 얼굴로 죄송하다는 말만 했죠. 드디어 첫째 며느리를 결혼식에서 처음 보게 됐을 때 그녀가 지금까지 2번이나 약속을 미룬 것에 대해 죄송한 기색이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말을 걸 때마다 대답하는 태도도 참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 다닌다고 했지. 회사가 멀어서 힘들지 않니? 라고 물으면 다닐만 해요. 라고 짧고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아버지가 정년퇴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일하시나? 라고 물어도 아니요. 그냥 집에 계시겠죠? 라고 대답하니 제 입맛이 싹 달아났습니다. 뭐 더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죠. 그때 저는 이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아들을 쳐다보니 이놈은 이미 첫째 며느리에게 빠져 눈에서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반대하면 그 사랑에 더 불만을 붙일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축하만 해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혼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더 지난 지금은 설령 막았다고 해도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첫째가 결혼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부부싸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가 크게 싸웠다며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 다툼 중 첫째 며느리가 나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죠. 저는 푸념을 늘어놓던 첫째의 말을 맞고 물었습니다. 아니, 임신을 안 하겠다고. 그거 결혼 전에 서로 의견 맞춘 거니? 합의한 거야? 첫째는 아니요.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의가 일 욕심이 많고 커리어에 자부심이 강한 건 알았지만 애를 낳고 안 낳고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전에 꼭 사소한 문제까지 다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신혼부부는 치약을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로도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미리 대화를 나눠서 결혼 전부터 확실히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요즘은 결혼한다고 꼭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중요한 문제를 미리 의논하지 않고 결혼한 첫째가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둘째는 결혼 전부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확실히 의논하고 결혼했어요. 둘째는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해서 둘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기반을 다진 뒤 30대 후반에 아이를 갖기로 미리 계획했습니다. 저에게도 먼저 알려왔어요.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첫째에게 확실히 말했어요. 너 결혼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만 충실했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지금이 확실히 할 때야. 얘랑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그 말이 다투다가 나온 것인지 진심인지 알아봐야 해. 네가 원하는 바와 다르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일찍 갈라서는 게 나아. 나이 먹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릴 나이는 지났잖아. 그 후 첫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뒤 첫째가 멍한 얼굴로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징징거리던 때는 언제고 의견 조율이 잘 된 건지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아이가 돌이 지난 후 첫째가 저를 불러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 두었으니 배불리 먹고 가시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얘네가 지난 제 생일을 전화 한 통으로 대충 때운 게 미안해서 밥이라도 사려나 싶었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기대를 품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밥은 둘째 치고 저에게 건넨 것은 박봉의 일자리 제안이었어요. 어머님, 결혼하고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뜸했죠. 속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된다는 게 처음엔 너무 무섭고 불안했는데 막상 강훈이를 낳고 나니 더 무섭고 불안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를 어떻게 다 키우나 싶기도 하고요. 첫째도 거들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나는 강훈이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죽겠어요. 회사에 복귀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얘 회사 육아휴직이 반년밖에 안 돼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리려고요. 강훈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 전까지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엄마는 이제 환갑이 넘었어. 갓난아이를 돌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애를 낳았으면 당장 남의 도움을 받기 전에 너희 선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자 며느리는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맞벌이 부부 중에 부모님 도움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그렇다면 불중 연봉이 적은 사람이 일단 일을 그만두고 강훈이가 클 때까지 돌보는 건 생각해봤니? 아니면 퇴근 봐줄 사람을 구해보는 건? 첫째가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시터 구하는 게 너무 비싸요. 차라리 우리 중 한 명이 잠깐 쉬고 직접 돌보는 게 낫지. 그리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엄마는 믿고 맡길 수 있지만 일 그만두고 다시 복직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잠깐 쉬려고 했다가 평생 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어서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바짝 걸어야 하고 맞벌이를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 일인 자산 운용은 정보력이 생명이라 몇 달만 뒤처져도 바로 나락이에요. 몇 년을 쉴 여유가 없어요. 엄마, 첫째는 이렇게 말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도 드릴 거고요. 저는 어이없어서 물었죠. 너희들 중 한 명 월급이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다면서 나한테 100만 원 주고 애를 맡기겠다고? 며느리가 서둘러 설명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들으면 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요. 저희도 생각이 있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면서 생활비나 식비, 관리비는 물론 편찮으시면
병원비까지 전부 저희가 부담할 거예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은 온전히 어머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돈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정말 계속 일하고 싶고 강훈이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어요. 마치 보험 상품을 권유하듯 황혼 육아를 부탁하는 며느리와 아들. 당황스럽고 내키지 않았지만 간절한 호소에 저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죠. 아들 내외를 도우려 손자를 돌보면 이미 성치 않은 제 몸을 갈아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남은 인생이 불쌍해지기도 했고, 그렇다고 단칼에 거절하기엔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물론 손자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철없고 준비되지 않은 부모였죠. 한 번은 제가 첫째네 집에 갔을 때 손자가 아무리 울어도 며느리는 출출하다고 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은 간신히 와서 아이를 안아달래는 척만 하고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자를 안아보니 아이의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아들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며 소리쳤죠. 애가 열이 나는데 뭐 하는 거야? 당장 챙겨. 병원에 도착한 손자는 다행히 금세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가 조금의 미열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했어요? 라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첫째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딸이니 때리진 못하고 호되게 야단만 쳤죠. 너희가 부모냐? 애가 아픈데 신경도 안 쓰고 지들 할 일만 하는 게 부모냐?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니 앞으로 저들이 맞벌이하면서 손자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민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죠. 그런 저를 보고 둘째와 셋째는 말렸습니다. 엄마, 형 부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괜히 엄마가 나서서 돕지 마세요. 하나를 해주면 둘도 원하게 돼요. 애 봐주는 것부터 단돈 100만 원 주는 거면 이미 마음가짐이 글렀어요. 둘째는 본인이 형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 가지 선택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제 성격이 팔자라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첫째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며 손자를 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자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첫째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런지 결국 옳은 척하며 거절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그 선택과 함께 제 앞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손자만 봐주는 줄 알았는데 첫째네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건 정말 도가 지나쳤습니다. 첫째 부부는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집안일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물에 담가 놓더니 나중에는 식탁에 먹은 것을 그대로 두고 반찬통도 치우지 않고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저더러 치우라는 뜻이죠. 어느 날은 화가 나서 그들이 물에 안 담가서 밥풀이 딱딱하게 붙은 그릇들을 대충 설거지해서 흔적을 남긴 채로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기겁하며 설거지 제대로 안 해요. 라고 하길래 말했습니다. 먹었으면 그때그때 치우고 물에라도 담가 놓아야지. 물에 안 불리면 세제를 얼마나 더 써야 하고 얼마나 힘들게 닦아야 하는지 알아? 그리고 너희 게으름 때문에 세제 더 쓰기도 싫다. 환경도 생각해야지. 계속 그렇게 놔두면 나도 대충 씻어서 내놓을 거니까 알아서 해. 또 다른 문제는 제 일에는 퇴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했죠. 그래도 퇴근 후에는 자신들이 손자를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들이나 며느리는 마치 자기들에게 편한 것만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토하면 치우고 침 흘리면 닦고 목욕시키고
애 옷 빨래하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그들은 손자의 귀여운 모습만 보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애가 울기라도 하면 엄마, 강훈이 울어요. 라고만 하더군요. 자기 자식이 울면 자기가 달래야지. 어쩌라는 건지. 한 번은 제가 손자를 안고 놀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또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참지 않고 외출해 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술 한 잔을 하며 시간을 보낸 후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갔습니다. 손자는 울다가 지쳐 잠들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보며 왜 갑자기 나갔냐며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저는 대놓고 말했죠. 니들이 뭐 사장이야? 어떻게 하루 24시간 늙은 사람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냐? 나도 이제 너희 퇴근하면 나도 퇴근해서 내 시간 좀 가질 거야. 저녁 7시부터는 너희가 강훈이 봐. 안 그러면 나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물론 신고가 될 리는 없었지만 그 후로는 애들이 퇴근하면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쉬었습니다. 손자가 밖에서 울어도 마음이 아팠지만 모른 척했어요. 이렇게 다 해주다가는 아들과 며느리가 껍데기만 부모가 될까봐 두려워서 저는 더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더군요. 제가 정말 서럽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감자전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감자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손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들을 불렀죠. 그런데 화장실에 갔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더니 얘도 역시 답이 없더군요. 할 수 없이 후라이팬 불을 줄이고 손자에게 갔더니 기저귀가 묵직할 정도로 시원하게 보리를 본 상태였어요. 손자를 깨끗하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혼자 놀게 하려고 안방 침대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자전을 부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강훈이 침대에 있으니 빨리 누가 나와서 봐. 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몇 분 뒤 지글지글 끓는 기름 소리를 뚫고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불을 끄고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침대에 누워있던 손주가 바닥에 떨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어서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손주는 깜짝 놀라서 빽빽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가슴이 철렁하며 손주를 안고 달래기 시작했죠. 그때 뒤에서 귀가 따갑게 울리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강훈이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치며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 애가 어떻게 기어갔는지 바닥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매트가 있어서.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다행은 무슨 다행이에요? 라며 저를 밀치고 손주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짝에 짝 하고 불에 대인 듯한 화끈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린 거였습니다. 손주를 안고는 어떻게, 강훈아? 괜찮아? 우리 강훈이. 라며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 제가 감자전 부치느라 몇 번이고 애 좀 봐달라고 불렀는데 그땐 대답 한마디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저를 무책임한 할머니로 몰아가고 본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인 척 행동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사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이한테 딸기나 바나나 하나 줄 때도 과일을 포크에 꽂아 애 앞에 들이대고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움직이면서 포크가 눈을 찌르든 입을 찌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다가 결국 아이 얼굴에 상처를 낸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제 등짝을 때리다니요. 맞은 건 저였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세모나게 치켜뜨고 저를 노려보며 따박따박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애를 대충 보세요? 요즘 애들이 예전에 키웠던 것처럼 개울가에 내놔도 괜찮고 돌 씹으면서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진짜 애를 함부로 키우시는 것 같아요. 강훈이가 떨어져서 머리라도 다쳐서 뇌 이상이 생기면 어쩔 뻔했냐고요. 저도 참다 못해 대꾸했습니다. 너, 내 탓할 게 하나도 없어. 물론 애를 침대에 올려놓은 내 잘못도 있지만 분명 주방에 있으면서 너희 둘을 수십 번이나 불렀잖아. 너희가 안 나온 게 더 잘못이지. 그런데 왜 내 탓만 하니? 그때 아들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강훈이 왜 울어?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강훈이를 침대에 올려두고 딴짓하다가 강훈이가 바닥에 떨어졌어. 아들은 저를 밀치고 며느리와 손자를 챙기며 병원 가자. 라고 말한 후 원망스럽게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인처럼 남겨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서러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짐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간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 전에 제가 있었던 흔적을 싹 예히고 조용히 짐을 싸서 애들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나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는 언제 울었냐는 듯 며느리 품에 안겨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깐 저를 보더니 눈을 피하더군요. 강훈이 어디 다친 데 있니? 아니요. 딱히 다친 곳은 없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 애 위험하게 만드는 할머니 없는 곳에서 둘이 잘 키워라. 그러자 며느리가 묻더군요. 어머님, 혹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다고 삐디신 거예요?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라면 안 그랬겠어요? 내 새끼가 다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겠냐고요. 어머님도 부모시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 부모라면 자식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걱정하지. 그런데 너희는 애 볼 때 휴대폰만 붙잡고 살고 TV 보고 술 마시느라 방치한 건 괜찮고 내가 부를 때 안 나오고 한눈판 사이에 강훈이가 떨어졌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니? 애 하나 못 봤다고 시어머니 등짝을 때리는 게 맞아? 그러자 며느리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돈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애 봐주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7시 이후에는 애 안 보겠다, 집안일도 안 하겠다 하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님 손주인데 어떻게 시간 딱 맞춰서 방에 들어가시는 게 서운하지 않겠어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고작 100만 원 주면서 1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굴지 마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새벽부터 애 울 때마다 일어나서 돌보고 너희 출근 시간 맞춰 아침 차리고 너희 퇴근하면 저녁까지 차려주면서 쉬는 시간이 겨우 저녁 7시 이후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하루 10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쉬는 날 없이 100만 원 주고 일을 시키면서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아까웠니? 돈 아까우면 처음부터 애 낳을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지. 아들도 한마디 하더군요. 솔직히 엄마 7시 땡 하고 바로 손 놓고 방에 들어가는 건 저도 좀 서운해요. 그래도 엄마 손자고 가족인데.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 엄마고 가족이야. 나도 너희 시어머니고 가족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나도 억울하고 서운하니까 이쯤 하자. 나 나갈 테니 이제 나만큼 일하고 돈 받는 사람 찾아서 잘 살아봐라. 짐을 챙겨 나가면서도 아들이 원망스럽게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에 화가 풀리지 않고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악을 쓰며 왜 사람을 때리세요? 라고 소리치길래 저도 똑같이 소리쳤어요. 그럼 넌 왜 날 때렸냐? 라고 하면서 며느리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고 나니 후련하다기보다는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불편한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막상 나와보니 갈 곳도 없었죠. 제가 살던 집은 전세로 내놔서 들어갈 수 없었고 딸은
대구에 혼자 살고 있어서 당장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짐가방을 들고 온 저를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다 설명할 기운도 없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일단 한숨 자고 싶으니까 자리 좀 깔아줘. 라고 말하며 잠시 휴식을 청하려 했죠. 둘째 아들의 얼굴엔 의문이 가득했지만 일단 주무시라고 자리를 깔아주더군요. 하지만 피곤한 몸을 눕혔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드는데 오래 걸렸죠. 다음 날 아침 둘째 며느리가 식사하라고 저를 깨웠고 아침을 먹은 후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과 그동안 첫째내가 했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듣는 동안 둘째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한숨을 내쉬며 화를 참지 못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감정에 북받쳐 말을 멈출 때마다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줬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요? 형이나 형수나 엄마가 해주는 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고작 100만 원으로 엄마한테 뽕을 뽑아가며 다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백 번 말렸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그 말 지금 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머님도 그럴 줄 알고 아주버님네 가신 건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봐. 그러더니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전화를 거는 걸 보니 제 형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지 이내 둘째 아들의 입에서 무서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정신 좀 차려. 네가 내 형이야?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싼값에 부려먹는 노비 취급하는데 내가 왜 너를 형 취급해? 지금 당장 엄마한테 와서 싹싹 빌어. 너랑 네 마누라가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제 너는 부모도 동생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거야. 그냥 네 마누라랑 네 새끼랑만 살고 싶으면 그대로 있어. 가족 챙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와서 용서를 빌어. 둘째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 과연 첫째 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용서를 구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먼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고 제가 무정하고 무책임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라는 겁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이러려고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플 때는 제 수명을 줄여서라도 심지어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부모와 동생들이 필요 없다는 듯 행동하는 첫째를 보니 속이 쓰리다 못해 위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아팠습니다. 결국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로 위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연을 끊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하게 왔고 그로 인해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둘째 아들 내외의 권유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팔 하나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첫째를 마음속에 묻었지만 그렇게 소중한 가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놈을 그리워해봤자 제게 돌아올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첫째를 마음에서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게 연락을 해온 사람은 첫째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안사돈이었죠. 예전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안사돈의 전화는 뜻밖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성의 없는 안부 인사를 건네더니
곧바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예의가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가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강서방이랑 정리만 되면 재혼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강훈이는 솔직히 짐이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봐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훈이를 친할머니께서 데려가 키우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아들이 죄를 저지르고 가족이 파탄이 났는데 어머니라는 분이 손 놓고 계시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태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안사도는 놀란 듯이 대답했죠. 아무것도 못 들으셨나요? 애들하고 연락 안 하고 산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다니 참 어지간하네요. 안사돈이 말해준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에 첫째가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해 구속되었고 그 금액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직 전에도 같은 짓을 했던 게 드러나 두 회사 모두 합의를 해주지 않아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 있다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혼자 손주를 키우기 힘들어서 친정에 맡겼고 이제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될 손자를 저에게 데려가라고 하는 거죠. 고작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사도는 그저 생각해보고 데려갈 거면 연락 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첫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부탁해 교도소 면회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저를 말리며 왜 가려고 하냐고 그냥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시킬 테니 방법만 알려줘. 라고 간청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면회 날짜를 잡아주고 교도소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교도소에서 첫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한때는 자다가도 애가 잘못될까 걱정하며 잠을 설치던 아들. 그 아이를 눈앞에 두고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첫째는 교도관을 따라 접견실로 들어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너무나도 모진 엄마 같았지만 저는 아들이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차분히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횡령은 뭐고 강훈이랑 강훈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 아들은 그저 잘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잘 살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당장 눈앞에 그 기회가 보여서 홀린 듯이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꼬리가 잡혀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했어요. 강훈 엄마는 그걸 참지 못하고 교도소에 아들이 들어간 지 2달 만에 면회 와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롭고 강훈에게도 미안하며 엄마에게도 죄송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냥 위로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욕을 퍼붓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첫째의 정수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나와 방실 이모가 살려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구나. 네가 아파서 죽다 살아난 거 기억하지. 그런데 네 인생을 이렇게 망치다니. 교도소에 들어와 보니 기분이 어때? 처음에는 나도 네가 결혼을 잘못해서 강훈 엄마한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나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너는 그저 기회만 있다면 네 엄마를 죄인 취급하고 노비 취급했을 놈이다. 지금 맘에 돈에 손을 대고 이러고 있지 않니? 강훈 엄마가 제 자식을 버리고 재혼하려는 건 부모로서 100번 질타받아야 할 잘못이 맞다. 하지만 너는 그런 강훈 엄마를 탓할 자격도 없어. 애초에 네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팽개쳐졌어도 너희 부부는 잘 살았겠지. 여기서 죄값을 받고 정신 차리고 나와서 네가 알아서 새 인생을 살아. 나는 이제 너를 모르겠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저를 부르며 다가오는 첫째 아들을 뒤로 한 채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연을 끊었지만 그 후로도 마음은 복잡하고 우울했습니다. 비록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도 참지 못하고 안사돈이 다시 저를 재촉하더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면서 제가 강훈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내든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거의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간 사위와 자식을 버린 딸 때문에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본인들 손자이기도 한데 그 태도는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손자가 부모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맡겨질까 봐 걱정돼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결국 둘째와 상의 끝에 안사돈 집으로 가서 손자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만큼 손자는 저를 잘 알아보지 못했고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이 마치 왜 이제야 왔냐고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함께 울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는 손자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시간이 참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없으면 손자는 어떻게 하나, 손자가 없으면 나도 어떻게 하나 하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지금은 둘째 내외와 함께 손자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둘째 부부에게 아직 자식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저는 제 집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손자와 단둘이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와 며느리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며 차라리 두 집 다 정리하고 더 큰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아직 제가 힘이 있는 한 자식에게 계속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첫째가 출소를 하게 될 텐데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저 혼자 손자를 돌볼 테니 첫째가 손주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첫째가 나와서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면 둘째 아들을 통해 만나게 해줘야겠지만 저는 앞으로 첫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저를 죄인 취급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시간이 지나도 예전처럼 그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분명 제 자식인 건 맞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마주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많다 보니 제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터지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다음 날 손자가 웃으며 저에게 달려와 나와 자기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봄이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겪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잊게 되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삶이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순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첫째가 출소하는 일이나 나 혼자 어린 손주를 키울 아득한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당장 주어진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다음에 찾아올 봄을 기대하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겨울이 와도 우리 모두 그 후에 찾아올 봄을 생각하며 열심히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표옥순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표옥순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표옥순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표옥순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